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저는 과학의 김세별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하고 기초특강을 열심히 진행을 해보실 겁니다. 기초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 검정고시 지금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셨을 텐데요. 두 부분 다 이 강의는 꼭 필요한 강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중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중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고졸 시험도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중졸 내용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 고졸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아둔 그러한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는 중졸의 내용이지만 고졸의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뒀고요. 그리고 저는 고졸 시험 볼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고졸을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교재를 딱 펼치셨는데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고졸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범위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졸을 지금 준비를 하셔도 그리고 고졸을 준비를 하셔도 꼭 필요한 그러한 강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우리 기초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특강 오늘은요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주 팽창과 원자 그리고 이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 일단 우주 팽창이라는 부분부터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주 팽창이라는 거 일단 용어만 딱 들으셔도 어때요? 우주가 팽창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구에서 외부에 있는 별이라던가 외부에 있는 은하를 관측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측을 했더니 이들이 다 멀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팽창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사실 모든 방향 그리고 균일하게 우주 공간이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팽창이 이루어지면 뭔가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중심은 따로 없습니다. 중심은 따로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관측자로부터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구에서 지금 다른 외부 은하들을 봤지만 아니면 다른 위치에서 다른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봤을 때도 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있을 거고 밖에 외부 은하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주 전체가 지금 팽창이 일어나서 우주의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중심은 없고요. 특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지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은하가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먼 은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 같은 경우를 관측을 해봤더니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풍선에다가 스티커 몇 개를 붙여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풍선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풍선을 지금 작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 풍선을 더 후후후후 공기를 불어넣어서 크게 만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우주 팽창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풍선 같은 경우는 바로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바로 은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선 전체는 우주, 그리고 이 스티커는 은하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풍선을 후후후후 불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어졌는데요. 따로 여기에서 중심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을 때 따로 중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자, 우리로부터 가까운 은하, 상대적으로 먼 은하가 있을 때 멀리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상대적으로 가깝고 상대적으로 먼 은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팽창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멀어진 것보다 이들이 멀어진 것이 훨씬 더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이 간단한 이 풍선 실험을 통해서 우주 팽창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특히 중심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재 우리 지구에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은하들을 봤을 때 다 멀어지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띠리리리리리리리. 자, 거꾸로 한번 돌려봅니다. 거꾸로 돌리다 보면 이 지금 현재 우주에 있는 것들을 거꾸로 현재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모아보면 하나의 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이 한 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 점 같은 경우, 하나의 작은 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초고온이고요. 그러니까 온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초고압, 압력 굉장히 높고, 그리고 초고밀도, 밀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도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온도 굉장히 높고, 압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밀도라는 것은 빽빽한 정도인데 현재 지금 우주에 있는 것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굉장히 밀도도 빽빽하겠죠. 그런 하나의 점이었는데 이 한 점이 빅뱅 하면서 폭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 현재는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이거를 띠리리리리리리리 하고 되돌려 봤더니 아주 먼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작은 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점이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발해서 우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현재는요? 네, 현재도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의 점이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였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현재는 온도가 좀 낮아졌을 텐데 과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봐주시면 돼요? 과거 같은 경우를 봐주셨을 때는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온도도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우주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폭발 우주론 또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험에 나올 때도 두 용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용어를 모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중졸 시험에서도 그리고 고졸 시험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원소와 스펙트럼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고졸 딱 들어오셔가지고 1단원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원소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걸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원소가 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소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종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물은 H2O 이렇게 분자식, 화학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쓸 수가 있는데요. 물 같은 경우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 수소라는 원소, 그리고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H가 수소, O가 산소죠. 그래서 이 원소라는 것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종류를 얘기하니까 물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종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수소하고 산소라는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소라는 것은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더 이상 다른 종류의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120여 종의 원소가 밝혀졌어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118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118종. 근데 이 중에서 봐주셨을 때 한 90여 가지는 요 중에서 한 90여 가지는 자연적으로 발견이 된 거고 한 20여 가지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 118개, 한 90여 종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발견, 20여 종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 이 종류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각 원소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적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는 건 고등 과정에서 이제 고졸 과학에서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시면서 금속 원소의 특징, 비금속 원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고졸 과학에서 다루실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스펙트럼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이제 고졸 과정 딱 처음 들어가시면 무슨 스펙트럼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거든요.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빛이 있어요. 이 빛을 분광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눠 볼 겁니다. 분이라는 게 나눌 분자예요. 우리 수학에서 분수 쓰잖아요. 분수. 이 분수가 나눈다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도 나눈다라는 의미고 빛을 나누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오는데 그 빛을 나누는 기계, 분광기에다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 빛이 분산되면서 띠가 이렇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현광등의 이런 백색 등, 이런 백색광 있잖아요. 햇빛이라던가 이런 백색광 같은 경우를 분광기에다가 한번 넣어서 빛을 나눠보면 보세요. 말류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렇게 무지개처럼 나타나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는 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뭘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금속 원소 같은 경우 우리 나트륨이라던가 칼슘이라던가 이 친구들은 금속 원소거든요. 이런 일부 금속 원소 같은 경우를 겉불꽃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보면 특이한 불꽃색이 나타납니다. 그 불꽃색을 분광기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까만색 바탕에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색 선의 띠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요거는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 요건 칼슘의 선 스펙트럼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원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불꽃색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만약에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도 이런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이제 고졸 시작하실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이렇게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개 띠가 나타나는 거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연속 스펙트럼, 선이 나타나는 건 선 스펙트럼이라는 요 명칭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자라는 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선생님 우리 방금 보지 않았나요? 방금 전에 앞에서 보신 건 원소였습니다, 여러분. 원소하고 원자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보셨던 원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소라는 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면서 간단하게는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게 원소였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원자라는 거잖아요. 원자. 원자라는 건 입자, 바로 알갱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같은 경우, 자, 요게 지금 원자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안쪽 구조를 한번 봐주시면, 자, 여기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원자 같은 경우는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원자 핵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 핵을 한번 더 봤더니 플러스를 띄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친구가 있죠. 자, 그래서 원자 핵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걸 우리가 양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띄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중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도 고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원자라는 것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핵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확대를 해서 봤더니 플러스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 플러스가 이 그림에서는 플러스가 3개죠. 플러스 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는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봐 주셨더니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 네, 뭐라고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 여기에서 전하라는 건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라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이너스라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봐주셨을 때 아무렇게나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나름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기 제가 플러스를 셌잖아요. 플러스를 세가지고 하나, 둘, 셋,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이너스도 하나, 둘, 셋. 그럼 플러스도 3, 마이너스도 3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건 뭐냐면요. 원자일 경우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플러스가 3개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하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얼마냐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자리가 3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누구 하나 많은 게 아니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하나가 더 많으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4라면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띨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4라면 얘는 마이너스를 띨 거예요. 근데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니까 개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자일 경우는요. 원자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지금 꼭 모든 원자가 3개, 3개인가요? 이게 아니라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이제 고졸 과정에 가주시면 주기율표를 공부하시면서 원자 번호라는 걸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소라는 친구가 1번이고 탄소라는 친구가 6번이고 산소라는 친구가 8번이거든요. 이 번호 언제 외워요? 우리 주기율표 하실 때 외우실 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1번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플러스 하나고 마이너스도 하나예요. 마이너스 전자의 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원자일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소는 6번이니까 플러스 6, 그리고 전자가 6개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 그래서 중성. 탄소 원자일 경우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8번이니까 플러스 8, 전자도 8개. 그래서 원자일 경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과 전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시면 원자핵은
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친구가 양성자거든요. 양성자. 그리고 아무것도 띄지 않은 친구를 중성자라고 얘기하니까 요거 어차피 고졸 과정에서 배우실 거니까 아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의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는 아무런 정기적인 성질을 띄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되시죠? 요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온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온. 우리가 방금 전에 원자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원자라면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 에? 원자라면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냐면 플러스 전하량, 그러니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하고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사실 우리 그 원자의 구조 중에서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원자의 구조를 한번 그려봐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2, 중심에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플러스가 2이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2니까 전기적으로 중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원자인데 사실 이 중에서 원자가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원자핵 그리고 전자. 자,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원자핵은 무겁습니다. 에? 뭐라고요? 원자핵은 무거워요. 전자는 가벼워요. 자, 그러면 누가 이동이 가능하냐면요. 가벼운 친구가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건 전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자만 뭐 원자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전자만 이동이 가능하고 원자핵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원자핵은 무겁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전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봐주시면 원자라는 친구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 전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만 들어왔다 나갔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를 띈대요. 전하라는 건 전기적인 성질을 띠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 친구는 지금 누구냐면 플러스 3개고 마이너스 3개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예요. 근데 뭐 어찌어찌 상황에 따라서 얘가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자, 얘가 플러스는 지금 3개인 입장인데 마이너스가 2개니까 누가 상대적으로 많냐면 플러스가 하나가 상대적으로 많죠. 얘는 플러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성질을 띠냐면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온인데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요게 바로 양이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자였는데 누구만 이동이 가능해요? 전자만 이동이 가능해요. 전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전자만 이동이 가능한데 이 상황은 마침 전자를 잃은 상황.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좀 많아진,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양이온입니다. 그렇다면 요거 누구예요? 아까랑 똑같죠? 플러스 3개고 마이너스 3개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인 상황인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얘가 누구를 얻고 있어요? 전자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이 친구를 한번 봤더니 플러스 3개고 마이너스가 4개인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하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양이온, 음이온 보셨을 때 누구만 움직일 수 있어요? 전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자가 나가거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은 어떻게 표시하고 음이온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양이온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나트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트륨.
나트륨이 Na 플러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중등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주기율표도 사실 알려드렸었어요. 주기율표 간단하게 혹시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HE 다시 한번 고졸에서도 다루긴 하실 건데 그 전에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HE 그 다음에 리, 배, B, C, N, O, F, 네, 그죠? 그 다음에 나, 마, 알, 시, 푸, 스, 클, 알, 그 다음에 크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요걸 알고 계셔야 사실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악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갈게요. HE, 리, 배, 비, 씨, N, O, F, 네. 나마, 알, 시, 푸스, 클, 알, 크카. 자, 그렇다면 나트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건데요. 나트륨 여기 있죠. 나트륨이 1, 2, 3, 4, 5, 6, 7, 8, 9, 10, 11번입니다. 나트륨이라는 친구가 11번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면 11번이니까 플러스가 11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원자를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도 11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자리를 잡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앉아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가 앉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지금 10개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전자 껍질에 이제 하나가 딱 앉아서 지금 전자가 11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자 껍질, 마지막 전자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앉아야 안정한 상황인데 지금 하나가 앉아 있거든요. 그 불안해요. 그래서 이 하나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플러스가 11인 상황이고 마이너스가 10개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하나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플러스가 몇 개 많다고요? 하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잃은 전자의 수 몇 개 잃었냐면 하나 잃었죠. 그럼 1이라는 숫자 써줘야 되는데 1이라는 숫자는 생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호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세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해주시고 읽으실 때는 그냥 이름 뒤에 이온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 주기율표를 다 외워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외우신 다음에도 잘 나오는 이온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요거 H 플러스 수소 이온이고요. Ca2 플러스 칼슘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요거는 암모늄 이온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요런 이온들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음이온도 한번 가볼까요? 음이온 같은 경우 우리 여기에 황화이온이라고 나오는데 S가 몇 번인지 다시 한번 주기율표로 가볼게요. H 좀 빠르게 갈게요. 리, 베, 비, 씨, N, O, F, 네. 나, 마, 알, 시, 푸, 나마, 알, 시, 푸, 스, 클, 알 이렇게. 그죠? 나마, 알, 시, 푸, 스, 클, 알 그 다음에 크카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 갈 거냐면 황화이온 만들러 갈 거거든요. 황화이온 만들러 갈 건데 이 친구가 몇 번이냐면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됩니다. 16. 그러면 S가 16번이니까 플러스가 16개고 마이너스도 몇 개여야 돼요? 16개여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앉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10개 앉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 껍질에 나머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앉아야 안정인데 지금 6개가 있으니까 부족하잖아요. 2개 부족하죠.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전자 2개를 얻어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플러스는 16개인 상황이고 마이너스 2개 더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8개인 상황이죠. 누가 몇 개 더 많아요? 얘가 2개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자, S 적어주시고
얻은 전자수 2개니까 2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호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이온의 경우는 그냥 뒤에다가 이온을 붙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음이온인 경우는 이온 뒤에다가 뭐뭐 화이온을 붙여야 돼요. 그럼 얘는 황이니까 황화이온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이름은 황화이온입니다. 근데 만약에 원소의 이름이 뭐 산소 뭐 이렇게 해서 소자로 끝난다. 그런 경우는 소자를 빼고 화이온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산소잖아요. 산소. 원래 얘가 산소인데 소자로 끝나면 소 빼고 화이온. 그래서 산화이온.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요거 황화이온, 염화이온, 산화이온.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온이 되는 경우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수산화이온, 요거는 질산이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표현이 된 친구들은 음이온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고졸 과정에 가시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또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온들 같은 경우를 중학 과정을 다 이제 까먹으신 경우면 이걸 저희가 중학교 과정에서 했었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시작하실 때 조금 편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같은 경우를 다루시기는 할 거지만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 번씩 써보시면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첫 시간을 한번 다루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중졸, 고졸 모두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면 어떤 과정을 진행 중이시더라도 꼭 필요한 강좌 맞죠? 중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고졸을 어차피 하실 거니까 고졸을 다루시기 위해서 중학단원, 중졸단원에서 꼭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셨을 텐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고졸을 하시는 경우시라면 고졸 처음 시작할 때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중졸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 준비를 하시고 기본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하게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니까요. 조금 편한 마음 가지고 오시면서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뭐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주시고요. 게시판에는 한 게시물에 질문 하나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원하시는 답변 얻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